자, 그래서 이제 제 3대 세습에 의해서 3대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12월에 집권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도 굉장히 젊고 아직 40이 되지 않은 젊은 리더이죠. 지도자이고 뭔가 이제 인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자가 바로 이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굉장히 남한에 대해서 막 반감을 갖고 있다가 2018년에 평창 올림픽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막 우리 남한으로 오게 되고 굉장히 평화의 무드가 조성이 되어지고 마치 곧 남한과 북한이 뭔가가 교류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로켓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반감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나겠다. 그래서 두 차례의 만남이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TV에 막 중계가 되고 있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분명히 이제는 뭔가가 일어날 것 같다고 김정은 위원장도 생각을 했을 거죠.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만남은 잘 이루어졌지만 베트남에 가서 그 만남은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서로 또 그 막 교류하고 뭐 백두산도 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민들 앞에서 막 연설도 하고 그런 시절에 비하면 지금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는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지금 남북 관계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협력과 대립이 계속 오고 가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고 그러는 와중에 북한은 국경을 봉쇄했고 아직까지 그 국경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은 굉장히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좀 갈까요? 미국과 유엔의 제재,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2019년, 20년에 가뭄과 홍수 이런 것 때문에 농작물 경작이 좀 잘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북한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말이 나왔냐면 북한의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북한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어렵다는 얘기는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에다가 쌀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은 안 받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인민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다면 그것을 받아서 나눠줘야 되는 게 리더자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곧 국경을 이제 개방한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개방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할 거고 중국과 어떻게 교류를 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인민들을 먹여 살리고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좀 보시면은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경제는
국방과 경제를 같이 발전시키는 병진 노선이었다가 이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제에다가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경제에 뭔가 발전된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의 발전은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었고, 국경이 막혀 있었고, 외부와의 교류는 없고, 차단이 되어 있고, 인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거 뭐야? 이런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민생 행보를 합니다. 이건 물론 코로나 전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이렇게 뭐 약품, 먹거리, 생필품, 여행, 관광 이렇게 많은 민생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자력경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참 저 지도자가 참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은 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뭔가 경제 발전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이겠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에다가 모든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인민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고도 핵을 고도화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 6차례의 핵실험이 있었고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미사일 발사 실험들이 다양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그럴수록 국제사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북한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국경도 봉쇄됐습니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력경생 그리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로 발전시켜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북한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과 목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다. 그래서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 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전략은 새세기 산업혁명. 북한은 우리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안 그러고 이거를 새세기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발전시키겠다. 과학기술이죠. 그 다음에 정책 제도도 보면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그 주체의식, 자립의식 이런 것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이런 것들을 해서 시장경제 요소를 대폭 반영한 생산경제 체제를 이루고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념은 자강력 제일주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와서 계속 강조하는 경제 제도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제도하에서 북한이 경제를 시장화하고 현대화하고 과학하고 통합하고 자동화 국산화하겠다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몇 가지만 좀 보시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북한에서 만든 음료수이고요. 아까 본 시장, 과자, 뭐 이것도 시장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좀 잠깐 보시면요. 현대화한다 해가지고요. 북한이 농축산 분야, 신림류 분야, 교육 분야, 환경의학 분야, 건설 분야, 산림 분야, 전력 에너지 분야,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 전기자전거 하이브리드 차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요. 네, 금융 분야도 전자결제 체계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국산화도 여기 보시면은 가전제품, 스마트폰 북한에서 만든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진달래라고 IT 분야, 농업 분야, 충산 분야, 의학 분야, 건설 분야 이렇게 쭉 해가지고 국산화를 하겠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부분은 발전하는 분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아직 못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시장화, 아까 말씀드린 시장화, 그 다음에 통신 발달,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이라고 음악 이런 거 안 좋아하겠습니까? 드라마 안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우리의 K-팝, K-드라마, 북한 사람들도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이런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북한의 변화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변화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봤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자유를 좋아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고 자율이 강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북한 경제가 이렇게 점점점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북한도 보시면요, 2016년에는 여기가 지금 원산인데요. 저 금강산에서 약간 위쪽인데 여기 밑에가 보면 명사십리라고 바다 보이시죠? 여기요. 그리고 이게 원산의 야경입니다. 되게 멋있죠? 그런데 2016년에는 저 명사십리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리조트들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굉장히 좀 몇 년 전 사진이긴 한데요. 아마 이거 지금 거의 이거에서 많이 발전하지 못해, 이거 완성됐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2016년과 2018년이 서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북한도 이런 리조트를 짓고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여행을 해서 돈을 벌게 외화벌이를 하겠다. 그런 요구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 지역에 9개의 경제개발구,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이렇게 전 각 지역을 선정을 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 중에서 이 19개 말고 그 중에서 5개는 더 특별하게 외국의 자본도 유치받고 더 멋지게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5개, 신의주, 황금평, 위화도, 개성, 금강산, 나선, 이렇게 5개 지역은 특별 경제개발 지역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전체 24개의 경제개발구와 특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다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겠지만 어떻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난 게 저 나선 지역에 조금 발전하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저 중국을 통해서 신의주를 가봤거든요. 신의주를 못 가고 신의주 앞에 배 타고 그 앞에까지 가는데요. 중국에서 신의주까지 원래 다리가 있는데 여러분 단둥에서 신의주를 가는 그 철도 다리가 있는데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신의주하고 북한을 잇는 다리를 아주 기가 막힌 다리를 하나 놨어요. 그런데 다리는 지금 몇 년 전에 건설해서 갖다 놨는데 북한 쪽에 그 다리의 끝인 북한 쪽에서부터 이쪽에는 하나도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글 얼스 통해서 한번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의주 보시면은 그 다리가 보일 거고요. 다리 그 끝을 딱 보시면, 북한 땅을 딱 보시면 그냥 시골 같은 허벌판처럼 딱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멋진 다리를 놨는데. 그런데요, 이미 중국은 그 다리 놓은 그 앞에 제가 거기까지 가봤는데 아주 기가 막힌 고층의 아파트를 져놨는데요. 굉장히 우리나라 아파트보다 기가 막힌 아파트를 져놓고 정말 저도 거기 아파트 하나 사서 살고 싶더라고요. 앞에 압록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멋지게 져놓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앞으로 중국이 북한이 열리면 이 다리를 통해서 북한에 진출해서 비즈니스를 할 거고 사람들이
여기 아파트에서 살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다리의 끝은 아직도 아무것도 일구어지지 않은 그냥 허허벌판의 땅인 그런, 그러니까 전부 그나마 저 나서는 조금 경제 개발이 되고 있지만 그 외에는 그냥 허상만 있는, 이런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만 있는, 이게 바로 북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계획만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미사일을 고도화해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고 굉장히 경제와 핵의 병진 정책을 쓰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경제보다는 더 핵의 발전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유엔과 미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출입을 통제하고 국제금융을 통제하고 장마당, 그럼으로 인해서 북한의 장마당이 위축이 될 거고 결국 그것은 북한 경제의 침체를 가져오게 될 거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북한의 금융 시스템을 좀 잠깐 잠깐 요 그래프만 좀 몇 개 좀 보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북한에는 계획과 시장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경제 시스템이 지금 운용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래프가 이겁니다. 여기 빨간색이 북한의 원화와 미국의 달러의 가격입니다. 1달러에 북한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북한 원화의 가격은 100원입니다. 이게 거의 똑같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이거는 북한의 공식적인 경제 수치이고 북한의 공식적인 경제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1달러당 100원. 네, 이게 북한의 공식적인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비공식적인 시스템은 저 위에 있는 저 블루칼라입니다. 블루칼라는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1달러당 북한의 원화 가격입니다. 여기 지금 한 2013년도부터 11년부터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쭉 보시면 대개 8,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1달러당 8,000원을 중심해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한에는 이중적인 경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쌀값이 여기 주황 색깔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쌀값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하나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달러 환율, 쌀 가격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플랫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지금 북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만든 건데 어떻습니까? 이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죠.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건가요? 그만큼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경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그러나 계획경제이면서 시장경제 시스템도 일단은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도요. 고난의 행군 시절에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 조금 좋아졌다가 여기 이쪽부터 여기 계속 뭐 마이너스 플러스 올라가다가 김정은 위원장 되면서 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2017년에 오면서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되면서 지금 계속 마이너스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마이너스로 내려갔겠죠. 그 다음에요.
이 북한의 무역 수출과 무역인데요. 블루 칼라가 수출이고 주황색 칼라가 수입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보면은 원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수출이 더 많아야 되고 수입이 더 적어야 되지요. 그런데 2017년부터 보십시오. 수출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수입만 왕창 늘어나서 이렇게 지금 엄청난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 우리나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거의 뭐 망가 그게 바로 우리나라 97년 IMF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태어나지 않으셨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물론 요즘도 경제가 뭐 어렵다고는 하지만 근데 지금 북한은 계속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러고 있는 근데 그게 점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약간 좀 이 어려움을 북한의 경제의 어려움을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북한의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북한의 금융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소유가 금지되어 있고 모든 게 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즉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북한의 금융 시스템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화폐 자금을 계획적으로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관계를 금융이라고 북한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자립적 금융제도이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자금적으로 담보하고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북한 금융의 목적이다. 저 위에 거는요, 북한의 재정금융 사전에 있는 것을 제가 가져온 거고요. 밑에 거는요, 2016년에 제가 우연히 이 자료를 구했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 안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북한에서 만든 책인데요. 외국에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이렇고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투자 안내서였어요. 이걸 제가 우연히 좀 북한에서 오신 분한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자료를 따갖고 왔습니다. 그냥 이 두 개는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인민경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도하고 통제한다. 인민경제 계획을 수행하는 위한 자금은 국가가 보장한다.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화폐 유통도 안정화 공고화되어 있다. 외환거래의 합리적 조직과 외화자금 보장도 국가가 한다. 전부 국가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북한의 금융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금융 시스템인데요. 그러면 이런 북한의 금융 시스템은 크게 4개의 금융 시스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보셔야 되죠. 그렇죠? 네, 좀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안 가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 금융제도의 4가지의 특징 시험에 내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문제까지 알려드릴까요? 네. 다음 중 북한 금융 시스템이 아닌 것은 그러시면 되겠죠. 네. 어쨌든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일적인 장국 뭐냐? 국가가 명령하고 국가가 지도하고 계획하는 시스템이니까 조선중앙은행만이 유일한 자금 공급 체계를 갖고 있는 조직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보시면 단일은행 제도를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한국은행이 있고 한국은행 말고도 다양한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한국은행은 국가은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하냐면 화폐,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 화폐의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만 관리하지 개인의 돈을 관리하고 개인의 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은 조선중앙은행이 다 하나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은행제도 모노뱅킹 시스템인 거예요.
그리고 화폐에 의해서 통제를 한다. 그러니까 화폐를 가지고 북한 전체의 경제 시스템을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현금도 유통이 되지만 현금이 유통이 안 되고 국가가 조선은행이 기업에다가 내가 너네 통장에다가 돈 얼마 넣어줬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현금이 유통 안 되고 이 돈이 오고 가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쵸? 예. 이런 현금 유통과 무현금 유통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기업에게 돈을 줄 때는 무현금이라는 거죠. 예. 이런 네 가지의 기본적인 북한의 금융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의 경제가 변화하면서 이 금융 시스템도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90년대 경제난이 이렇게 되면서 아까 2001년도에 7.1 경제조치가 있으면서 시장경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자, 이러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환율이나 물가가 폭등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금융이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좀 얘기하자면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 먼저 미리 좀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지금 제가 쌀값 보여드렸지만 그 북한의 원화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달러당 원화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100원이었죠. 공식적인 것은. 그러면 1달러에 100원인 공식적인 거는 원화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거를 달러로 바꾸면 얼마입니까? 1대 100인 거예요. 그런데 달러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1대 100이 아니라 1대 8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달러를 갖고 있겠습니까? 북한의 원화를 갖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달러죠. 이거를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은 미국 달러와 중국의 위안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1달러당 8,000원을 중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바로 그런 구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과거에 이 계획경제 시스템 안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개인이 돈을 소유하고 이거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달러를 소유하고 위안화를 소유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경제의 계획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하기 시작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 이게 자율이 부여된 경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제 이런 것들이 하면서 북한 금융 시스템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개인들이 이제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정부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안 되겠구나. 국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개인들은 돈이 많은데 국가는 돈이 없어? 그러면 이거 돈을 어떻게 국가로 흡수해야지? 그러면 저축을 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돈주 얘기를 했다시피 사람들이 국가를 못 믿고 국가가 만든 은행 시스템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돈을 소유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자꾸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자꾸 유효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 저금을 하라, 저금해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쓰지 말고 전자결제, 국가은행에다가 저금을 해놓고 그 저금 가지고 여러분 지금 체크카드 쓰시는 것처럼 전자결제 카드 써라. 그러면은 국가에 자꾸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자꾸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거예요. 이것도 국가가 만들어 놓고 너네들 여기에서 물건 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전자상거래 물건 사면 돈이 국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단일은행 제도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남한처럼 조선중앙은행은 국가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국가에 자금이 없으니까 저런 자금을 흡입하기 위해서
상업은행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제 여러 상업은행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사금융을 어떻게 하면 공적금융으로 발전시킬까 이거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화에 대해서도 외화 정기예금, 외화카드, 외화상점 이런 것들이 확대되기 시작을 하고요. 지방에도 이런 상업은행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자력경쟁하게 하고 금융정보화, 그러니까 무조건 금융정보화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게 빨리 일어나게 하고 뭔가 우리 돈을 쓰는 사람들 편리하게 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북한은 그 목적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어떻게 하면 빨리 흡수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금융정보화는,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른 관점에서, 그러나 금융정보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제 발권,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발권은행, 조선은행이 그런 은행을 갖게 되고, 그 상업은행들이 생깁니다. 근데 저런 상업은행들이 여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게 북한의 국가경제 제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북한 내각, 국가가 운영하는 상업은행, 지역이 운영하는 상업은행, 외국 투자를 위한 상업은행, 그래갖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은행들을 많이 만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상업은행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북한은 금융회사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저기 보시면 보험회사도 이제 만들고, 이거는 과거에 없었던 제도들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이 점점 더 이제는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금융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이 폐쇄고 계획경제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북한도 이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체제로 금융이 발전해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앞에 있던 은행들의 이런 주요 업무들인데, 제가 이거는 이 강의 노트 여러분들 다 이미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한번 보시면 돼요. 고려은행이라고 있는데요. 조선 대성은행이라고 있는데 노동당 39호실에서 관리하는 은행이거든요. 하나만 요거만 얘기하면, 이 노동당 39호실이 뭐 하는 데냐면 외화를 벌어들여서 뭐 하는 데냐면, 저기 보시면 김씨 일가의 자금 관리하는 곳이 노동당 39호실이거든요. 외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요, 저 노동당 39호실에서 무역을 하든지 외화거래를 하잖아요. 그 돈은 누구만 쓸 수 있는 거냐면 김씨 일가만 쓸 수 있는 돈을 관리하는 곳인데, 그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선 대성은행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은행들과 그 은행들이 소속해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은행도 그렇게, 이건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국가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궁금하시면 그냥 강의 노트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계획된 자유가 없는 시스템이었다가 점점점 70년대, 90년대 오면서 시장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저기 보시면 은행들을 막 설립을 하죠. 그 외국인 투자법 은행도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와서는 금융 업무를 다각화하고 현금 유통을 하기 위한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은행들을 만들게 되고, 여기 보시면 부분적 독립재산제 경제개혁 조치를 시범 실시했다. 그 다음에 우리식 경제관리 확립하고 사회주의, 다 이게 뭐겠습니까? 약간씩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까 말한 7.1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금융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왔는데, 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했고 시장 기능을 도입했고, 북한에서 인센티브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과거에는 국가가
오타가 좀 났네요. 국가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생산하는. 그 다음에 생산도 국가가 계획했는데 기업이 자율적으로. 과거에는 어떤 이익이 나서 분배하면 국가가 가져갔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수익을 일부는 말하는 종업원 복지를 위해서 써라.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시스템으로 북한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이렇게 금융계획과 은행 제도를 변화시켜서 점점 더 은행의 시스템을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병은행을 통해서 외화 H 확산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제가 경제 특구 중에서 나선이 조금 발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선 경제 무역지대에 은행 제도를 갖다 놓고 거기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꾸 이런 거 도입하면 좋겠구나, 이러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그다음에 유효자금,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유효자금을 또 저금 이런 걸 확대해가지고 개인이 돈을 소유하지 않고 국가가 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확대하고 전자결제 제도 확대, 전자상거래 확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북한의 금융제도가 발전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15년 12월에는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전국 재정은행 일꾼대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 은행 사업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상업은행 만들어서 금융 업무를 금융기관 채산제를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기업체들의 재정 관리하고 화폐 유통 사업, 금융정보화 수준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는 거죠. 네.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북한의 금융제도가 이원적인 금융제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니까 기존에 있던 금융의 어떤 국가가 소유하는 그런 개념의 계획경제 시스템 하에서의 금융 시스템도 존재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한 금융 시스템,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하면서 2001년에 보시면 이제는 금융 인력 양성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법, 상업은행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을 했다. 그래서 금융계획을 계속 이루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북한이 이 금융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결론을 좀 놓고 보면 종전에는 단일은행 제도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상업은행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요. 국가가 상업은행에서 통화량 조절을 중앙은행이 직접 조절하던 것을 간접적인 조절 방식으로 바꾸게 됐고요. 그 다음에 상업은행이 이제는 신용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개인에게 돈도 빌려주는 이런,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가가 그냥 주거나 이렇게 하는 제도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빌려주는 그런 대부 시스템도 도입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북한에서 이런 정보를 만들어낸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북한 정보 통계 분석 이런 것도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현금 유통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사금융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달러라이제이션, 개인이 달러나 위안화를 선호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 달러라이제이션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금융이 발전, 비공식적인 경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점점 더 이 달러라이제이션이 이렇게 53년도부터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53년도에도 약간은 있었어요. 국소수층의 특권층 달러 선호 현상이 있었는데 2013년 이후에 와서는 그냥 누구에게나 이런 시장화가 발전이 되면서 이런 달러라이제이션,
달러 선호 현상이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정보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아까 이 금융정보화는 북한이 정말 우리처럼 어떤 이 금융 시스템을 편리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금융정보화가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돈을 국가의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식이 하나로 이 방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이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발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예를 한번 보실까요? 현대 자본주의 금융관계를 옳게 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금융시장의 구성과 변화 추이에 이에 맞게 나라의 대금융거래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문제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북한의 경제 시스템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이제는 현대 자본주의 금융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굉장히 얘기하는 것들은 거창하고 우리가 볼 때 대단히 멋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연구를 잘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금융정보화를 하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금융정보국에서 국가적으로 금융정보화의 수준을 높여서 금융거래에 대한 신속성, 정확성, 투명성과 편리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수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북한에도 전자결제 카드가 있습니다. 저기 맨 위에 보시면은 여기서 좀 더 안 보이는데 맨 위에 게 그 중앙은행에서 만든 전성카드고요. 그 밑에 있는 게 나래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행카드 해가지고 은행카드가 있는데 우리의 이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같은 거가 있고요. 예불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상품 같은 거 살 때 쓰는 전자결제 카드이고요. 전자현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티머니 카드 같은 그런 것들도 북한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쓰는데 결국 이건 뭐냐? 개인이 갖고 있는 돈을 은행에다 넣고 이 카드를 대신 써라. 이런 의도가 있고요. 북한에서도 이런 비트코인 솔루션을 만들어 갖고 팔기도 하고요. 주식거래 서비스하는 이런 시스템도 만드는데 북한이 이런 소프트웨어 인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팔게 되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 해킹을 해가지고 8번의 큰 해킹을 해서 7번이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아침에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해킹 실력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배경으로 금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시장경제 부조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화폐순환구조의 붕괴, 공금융 마비가 되어 있고 사금융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공금융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인민들은 현금을 선호하고 달러라이제이션 나타나고 자금 부족하고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이런 배경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화폐 순환 구조가 회복되고 사금융 제도가 공식적인 금융 구조로 편입되고 지방의 자력 경쟁이 일어나고 금융기관 독립 최선성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다? 효율적인 국내 자금 동원 이렇게 됐지만 이건 사실은 국가로 자금이 흡수가 되는 걸 바라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거래에서 신속성, 정확성, 투명성, 편리성이 확보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북한도 경제 시스템이 변화. 이런 걸 그냥 표면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북한도 이제는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우리처럼 점점점 발전해 가고 있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표면은 그렇습니다. 표면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알고 들어간 내면을 보면 국가가 돈이 없으니 어떻게든 개인이 가진 돈을 국가가 흡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속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정보화를 통해서 북한이 굉장히 아까 앞에서도 본 것처럼 과학기술 발전 이런 걸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북한에서 강조하는 김정은 위원장도 강조한 게 뭐냐면 새세기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고. 그다음에 숫자 경제라고 했는데 이게 좀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이에요. 새세기 산업혁명과 숫자 경제의 미래가 있다. 이 숫자 경제가 뭐냐면 숫자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경제입니다. 북한 말이에요. 그리고 명언에 보면요. 새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이다. 우리식의 새세기 산업혁명에 나라의 부강 발전이 있고 조국의 미래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 명언집에 들어있는 말들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거에 대응하는 말을 이 호모데우스의 유발 하라리가 이 히브리 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 책의 서문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모든 법적 철학적 난제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차 산업혁명을 이루려면 4차 산업혁명을 이루려면 법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헬스케어 여러분 아이폰에 아이워치에 여러분들 그 맥박 재고 뭐 이렇게 심장 박동수 재는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들어왔는데 과거에는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 워치에는 그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삼성이 기술이 없어서 그걸 못 넣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의사회에서 원격 진료에 대한 시스템은 아직 작동하면 안 된다 막고 있어요. 이 4차 산업시대에 안 맞는 반대로 가는 역행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이런 난제들이 어느 날 오후 펜놀림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게 어디겠습니까? 북한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북한이 지금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뭐 자유를 받아들이고 한다지만 anyway 지금도 한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고 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제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딱 한 명만 설득되면 그 나라는 하루아침에 완전한 자동 교통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생각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도 만들고 미사일 발사도 하면서 막 별짓을 다 하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깜빡 졸다가 딱 일어나서 에이 알았어 다 포기하고 우리 4차 산업시대로 갈 거야 라고 결정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나라가 북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계속 주장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4차 산업을 하려면 실험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걸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저는 그곳이 앞으로 지금 북한이 막 저기 높이 서 있는 빌딩 옆에 있는 빌딩을 부숴가지고 저기 높이 서 있는 빌딩에 앞에 유리창이 싹 다 날아갔거든요. 그렇긴 했어도 그런 장소가 저는 개성공단이라고 봅니다. 왜요? 북한에 아까도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남한에는 최첨단 금융공학 기법이나 기식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개성공단에서 회계 시장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북한이 여기서 먼저 실험해보고 북한 지역에다가 다 도입을 하게 된다면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건 어디서 가느냐? 이게 지금 런던에 있는 카나리 워프라고 하는 동네. 이게 어디냐면 런던인데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이 전 세계 산업혁명이 일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영국이잖아요. 물리적인 산업혁명이 일어난 데가 영국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카나리 워프가 물론 맨체스터나 리버풀에도 했지만 런던에서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다 개발했고 밤에도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이 모여 있는 곳이 이 바로 카나리 워프입니다. 여기에서 영국에서 실험이 일어나서 영국 전역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퍼져가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불빛을 이 개성공단에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도 지금 여기 보시면 경제관리 인재의 특징은 우선 다방면의 첨단 지식과 기술을 비롯한 핵심 기초 기술을 소유하고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경제를 조직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경제 요구에 맞는 첨단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다. 이런 얘기들을 북한에서 나온 논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 이렇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본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카나리 워프에 거기 있는 기업들의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맵이니까 이건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북한의 자원과 남원의 자본이 만나면 우리의 자강을 이룬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자자 프로젝트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때 통일한국이 되고, 아까 제가 어제 어디 가서 통일한국의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통일한국의 이 모습이 될 거고요. 분명히 우리나라 G10 안에 들어가게 될 거고, 인구가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9,000명에서 1억 정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 통일하면 한 7,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수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통일이 되어졌을 때 훨씬 더 지금보다도 우리나라가, 물론 초창기에는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돈이 투입이 많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윈윈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되고요. 저는 여기에서 더 벗어나서 하나의 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제권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지금 구글에서 갖고 온 건데요. 우리 남한과 북한이 있고, 저 위로 러시아, 중국, 저쪽에 몽골, 여기 대만, 일본, 이 권을 제가 이렇게 원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지금 아까 우리 처음 제가 보면 이 밤에 불빛이 없는 저곳을 우리가 저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해서 이곳만 통일이 된다면 동북아 1일 생활권이 되는 거고요. 이 동북아 1일 생활권의 핵심 주인공은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왜요? 일본은 이미 이 대륙을 침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도요, 대국이지만 숱한 나라들을 침범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몽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에서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범하지 않고, 그렇지만 자유롭게 경제 발전을 가장 이루어서 지금 전 세계 10대 강국 비슷하게 가고 있는 나라가, 일본도 어떤 때는 앞서고 있는 지금 나라가 누굽니까? 남한이고 대한민국. 이거의 주인공은 제가 볼 때 저 북한의 통일만 이루어진다면 이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을 할 역할은 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움직인다면 싫어할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다면 그 주인공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되실 겁니다. 그럼 이런 꿈 한번 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북한 경제, 북한 금융을 얘기하면서 오늘 결론은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 지도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의 꿈이고, 이런 꿈을 꾸자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통일이 굉장히 막연하고 안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좀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면 그 꿈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제 강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예, 그럼 오늘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안녕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